오늘의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 한 주 정치권에 몰아친 검찰발 사정 한파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더욱더 격해졌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검찰의 적폐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서 지난 24일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최민희 전 의원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요. 일단 구속 적부심을 김관진 장관이 신청한 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임관빈 실장의 경우는 김 국방장관이 이게 풀려나니까 나도 풀어달라. 그래서 이제 일종의 종속 변수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이례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그 프로테이지가 총 15%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25%도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고 이게 중간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그 피의자의 신상에 많이 아프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폭행 사건의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서를 썼다든지 이런 사정 변경이 일어났을 때 되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국정농단 수사에서도 보면 심지어 그 김경숙 교수던가요? 암에 걸려서 모자 쓰고 나오고 이러면서 구속적부심 신청했는데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에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프로테이지는 아마 따져보면 아주 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관진 전 장관의 피의 사실이 많이 소명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례적인 것은 불과 11일 전에 같은 사법부가 강부영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리고 증거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데 11일이 지난 시점에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이게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 이건 전 국민이 헷갈리실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여야가 다른 입장을 내는 것도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법부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이거를 동시에 느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이야기 듣습니다. 우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구속 적부심은 사실은 사정 변경 유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은 말 그대로 구속영장의 발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과연 적절했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와 같이 구속영장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만 그 구속영장의 발부가 과연 적절했느냐. 그래서 보통은 적부심은 합의부 재판부에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판사 경력이 더 많은 재판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검찰이 뼈아프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을 해주면서 그 사유가 범죄 소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과연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석방을 해준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관진 그리고 임관빈 전 기조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의 심사가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무리한 수사, 이게 여론에 쫓기듯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거의 무슨 자동 판매기에서 물건 나오듯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오던 최근에 이 악습을 좀 잘못된 풍토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는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관련 판사 관련해서 이제 해임 청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백영찬 본부장께 여론의 움직임을 좀 듣고 싶네요. 네, 국민 여론도 지지층의 성향, 그러니까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더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 해당 판사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임해야 마땅하다. 이런 요구가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또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보는 이 국민들의 입장은 저런 게시판의 요구가 개인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있어서 요구한다기보다는 지금의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또 언론 또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적폐청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마땅한 또 공감하는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속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어줬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이 국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를 또 요구할 그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에게 좀 더 잘 설명할 그런 이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몇몇 지난 또 정부 또 현 정부 들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사회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깊다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는 하겠지만 이처럼 이 검찰도 심지어는 이 정치적인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또 수사권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최종적인 우리 사회 법의 최종 결정적인 어떤 단계에 있는 사법부마저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 정치권의 또 영향, 또 이것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 개인 판사의 신상이 틀리기도 하고 또 그 개인 판사가 또 판결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건 또 국민들이 바라는 일도 아니고 이게 우리 국가가 발전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다수이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또 이것을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이것은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 의원님. 두 분 얘기를 다 반박을 해야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범죄 소명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김관진 장관의 변호사 쪽에서 그리고 이 김관진 장관이 석방된 이후에 법원 쪽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군형법 94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관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게 군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군형법 94조에 대해서 일부에서 정무적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무직 장관들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부 장관에게만 유독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게 막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게 헌법 위반 아니냐. 그래서 위헌 법률 제청을 했는데 기각당했고요. 지금 이게 헌법 소원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툼의 여지라는 표현은 그 헌법 소원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사정 변경과 구속 적부심이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 형사범에 있어서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구속 적부심을 인용하는 확률 그 비율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번 법원에서 사후에 이제 개별 브리핑을 한 거를 보면 사정 변경이 없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정 변경이 왜 없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관진이 구속되어 있는 11일 동안 놀았냐 너네. 많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증언도 있지 않았냐. 그리고 수사가 진척됐다.
그 내용이 사정 변경에 왜 해당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조금 지나친 말씀 같고요. 사정 변경이 없어도 이전 그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내준 게 아주 잘못됐다. 이런 아주 이게 그럼 더 이례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내가 더 문제가 많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표현하는 건 안 되고 그동안의 오랜 관행상으로 짬짬이로 내가 사시 15기다, 16기다, 뭐 20기다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장막 뒤에서 벌어진 그런 압력이나 주고받긴 되는 거냐. 저는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저는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판사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 그 소신껏 재판하는 거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현장을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많이 봐왔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소통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우리도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런 의견 내시는 것이 그거에 저는 판사님들께서 무슨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런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신모 판사에 대해서 이런 사람 빨리 해촉해라, 해직해라, 해임시켜라 이런 요청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요청 들어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정치권이 뭐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아, 이런 의견들이 국민들에게 있구나. 국민들이 그런 정도의 의사표현하는 것은 저는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예.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뭐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이 정치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치권이 내화부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과 입장이 맞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정당하다고 강조를 하고 맞지 않는 경우면 부당하다고 강조를 한다면 이것이 휘둘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 국민들이 당연히 정치적 의사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제에는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마땅히 구속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에 두면 이 판사 입장은 매우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사의 신상을 들고 이 사람은 과거의 이력을 볼 때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리고 이 판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은 엄청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야.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는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저는 2대1로 조금 그렇게 추가해서 하면 안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네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냉정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아무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 들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성을 유지하라는 것이 죄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도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지 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을 데려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용남 예. 얘기 듣고 해야지. 왜냐하면 좀 전에 하셨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안 하시면 또 아까 거기에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정 변경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반론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뭐 구속 접부심은 그러니까 사정 변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사정 변경이 전혀.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적부심에서 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정 변경이 전혀 없어도 적부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적인 그 관련성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은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좀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사법부에서 무슨 아는 사람끼리 짬짬이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안민석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을 적부심에서 내준 판사의 무슨 신상을 거론하면서 하는 그런 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지금 소위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한 판사,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만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일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뭐 누가 어디서 무슨 어느 그룹의 장학생이네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른 그런 인터넷상의 신상털기와 더불어 비난을 사실은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럴 때는 사실은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이 소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인사였다라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은 사실은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 드리면,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민주당만 한 게 아닙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지금도 하시고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신상털기는 안 합니다. 과거에도 하셨죠.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 탄핵 인용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헌재 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헌재를 노골적으로 비판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께서 신광열 부장판사의 이번 구속 적부심 인용에 대해서 입장을 내셨습니다. 예, 그거의 잘잘못은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비판하시는 것처럼 국민 일부도 비난하실 테고, 또 다른 국민들은 그거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동의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인의 행위는 정치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이 심판사를 또 뭐 옹호하면 그거에 대해서 왜 옹호하냐?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옹호한 적 없습니다. 예, 각자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발언을 하고 그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똑같은 거예요. 김명수 대법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입장 표명 안 하냐? 그거 대법관 독립 침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까? 말씀 먼저 끝내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은 그럼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 어떤 입장을 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 과거에 양승태 대법관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도 탄핵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입장 안 냈습니다. 그걸 저희가 양승태 전 대법관 입장 내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대법관을 존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명수 대법관이 해야 될 일은 그런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판사들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드린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저는 신상 털기 싫습니다. 제가 당해봤거든요. 그런데 신상을 털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측면이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권에서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냉정하게 못 보면 국민들이 싫어하십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타당한 지적이시다. 이 말씀 드리지만 그러나 꼭 한 가지 제가 물러날 수 없는 지점은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때로는 유권자로서 때로는 나도 피의자가 돼본 사람으로서 이런 특권층에 대해서 이례적인 판단이 나왔을 때 저는 뭐 김관진 장관이나 임관빈 정책실장은 굉장한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을 때 국민들도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론 간단히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예, 아니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탄핵 때 언급을 안 한 건 탄핵은 당연히 헌재에서 하고 있는데 헌재하고 대법원하고는 완전 분리된 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니까 뭐 아무 말씀 안 하신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전 실장이 특권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병헌 정무수석이 특권층이죠. 저희 당에서 전병헌 정무수석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저기서 염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지금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의 수준을 거리의 사법,
여론재판 수준으로 지금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끌어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판사 신상 털어서 저 적폐 판사라고 비난에 앞장서고 또 국민들은 근거 없이 판사 해임을 청원하고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 성향에 맞지 않는 결정이 났을 때 그 판사를 비난하고 온갖 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온갖 유언비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이번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갖 유언비어의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 안 그랬습니까? 아니 내용을 자, 얘기해 보세요. 내용. 이재용 전 유언비어 내용이 자, 뭡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렇게 영장 함부로 처음에 국민들을 기각됐을 때 모함하시면 안 잠깐만요. 됩니다. 그 영장 기각된 판사가 무슨 삼성그룹에서 무슨 뭐를 받는 장학생이네 아니면 그 아들이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네. 그게 어느 하나 사실인 게 있었습니까? 전부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온통 아니, 왜 이재용을 끌어들입니까? 유포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들이 있는 판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지금 정권이 바라는 대로 결정을 하라고 지금 외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요, 알겠습니다. 말 네.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TV 토론에 나와서 국민을 모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그러니까 국민을 지금 모욕했어요? 모욕한 말을 만들어서 거죠. 그게 하지 아니라 마세요. 유언비어 내용 최 얘기해 의원님. 보세요. 제가 지금 짧게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이재용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주제는 신광열 부장판사의 구속적부심 인용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온갖 유언비어를 지금 유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비어 내용 좀 얘기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지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판사의 구속적부 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이거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셨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특수활동비 내용입니다. 이 상납 의혹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먼저 여야의 발언을 들은 뒤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을 우리가 내놓으니 특검이 발효될 때까지 지금 검찰 수사는 중단됐으면 좋겠다. 중단하는 것을 촉구하는 이러한 의견은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겠다는 황당한 발상까지 내놓았습니다. 법 위에 존재하며 정치 검찰을 양산했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네,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놓고 좀 이야기가 많은데 두 분께서 이제 워낙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종찬 부부장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특수활동비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공감하지 못하죠. 이 국정원의 이 본연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으로 전달됐다라는 것, 또 국정원 외에도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것, 물론 특수활동비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예산의 투명성도 이 공개되고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남용되고 그릇 사용된 부분에서 국민들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 특수활동비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또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 국민 공감대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국민들이 여론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 의견이 국민 여론을 다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여론이 가장 이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 현안이든 이 근본이 되는 것은 국민들은 다수의 의견입니다. 물론 한쪽에 또 100% 의견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충하는 모습을 정치권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수사에 대해서도 중단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할 수 있는 100%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런 원칙에도 이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칙 기준이 있는 법이거든요. 이럴 때는 특수활동비 수사는 뭐 계속 돼야 된다. 또는 어떻게 조정될 수 있다. 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판단이 이루어져서는 또 국민들도 또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의 의견 듣겠습니다. 아니 저는 살다 방탄국회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몇 번 방탄국회가 있었지요. 그게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살다 방탄특검은 처음 봤네요. 방탄특검법은. 그래서 이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특활비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저 말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멘탈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배종찬 본부장님 말씀이 뭐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활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만약 개인적으로 어떤 착복이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처벌도 뒤따라야 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의 특활비 관련 수사는 뭐냐면 국정원의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갔으면 무조건 그냥 그 특활비가 어디에 사용되었건 상관없이 그게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상납이고 뇌물이다. 이런 구조로 지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 기존에는 특수활동비가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국정원의 특활비가 지난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했던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청와대로 안 넘어갔었느냐? 그 부분에서 대해서 특검을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 청와대로 넘어간 적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은 구조라면 이것도 상납이고 뇌물이고 그러면 이 부분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죠. 지금 검찰은 그 국정원의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간 이후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그거 자체로 뇌물이라는 논리로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소위 2007년에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건네졌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000만 불 플러스 미화 1,000만 불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적폐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논란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폐를 꼭 전 정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고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미 5억은요. 청와대가 진박 감별하는데 여론조사용으로 썼다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올바른 돈입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그것도 진박. 그게 자유한국당 전체를 지원하면 또 말도 안 하겠어요. 그것도 틀린 거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진박 감별해서 여론조사 계속해서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5억 썼다는 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건 부당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 용처를 수사하려고 하는데 누굴 수사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독방에서 지금 안 나오시고 모든 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대체 홍준표 대표의 말은 또 뭡니까? 페이스북에 지금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사하고 있는 것은 특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페북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우택 대표는 또 이게 특검법 통과될 때까지 처리될 때까지 모든 특활비 수사를 종결하라. 도대체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뭡니까?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니 그냥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은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안 그래도 목숨 걸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 지금 앞으로 할 특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특검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40억 원의 특활비에 대한 사용처가 지금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병기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장이 이미 구속이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용처의 규명과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간 건 그거 자체로 지금 뇌물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전 국정원장 2명이 이미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국정원의 특활비 일부가 청와대에 갔다고 해서 그게 다 뇌물이냐? 이게 동의가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거나 누군가가 뭐 그게 밝혀져야 되죠. 그런데 그 과정 있잖아요. 전달되는 과정이나 청와대로 건너간 국정원 특활비의 관리를 보면 이거는 뇌물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특활비를 사용하더라도 그 특활비의 요목에 맞게 사용할 때 그거를 쉬쉬하면서 문고리 3인방이 그것도 그중에 이재만 비서관이 따로 혼자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 청와대 적어도 그 재무팀 정도는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팀과 다 상관없이 혼자 따로 보관했다. 이게 이제 뇌물로 보게 되는 정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달 경로입니다. 그거 완전 007 영화 아닙니까? 조윤선 수석한테 전달할 때는 잡지에 끼워서 전달하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뒤가 어떻게 좀 캥겼는지 007 영화에서 보듯이 차 타고 멀리 가서 받고 이렇게 은밀하게 받을 때는 본인들 스스로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병기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구속된 이유가 본인이 많은 걸 자소서를 통해서 자백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의 특활비 1억 수수도 이병기 전 실장이 자소서에서 자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현수 기조실장이 내가 이렇게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들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돈이 다 갔다고 그거를 무조건 뇌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이번 40억이 건너가는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뇌물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전 국정원장들이 워낙 힘이 막강한 분들이니까 구속해서 수사해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특활비의 전달 과정이 은밀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갑자기 뇌물로 바뀐다는 것은 뭐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고요. 간다. 그리고 언제 국정원 특활비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전달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다 철저하게 아주 소수의 정해진 사람들만 알게 전달이 됐죠. 검찰의 특활비 지금 문제가 됩니다만 검찰총장의 특활비도요. 검찰총장 비서관실에서 비서관 한 사람만 전담을 해서 거기서 현찰이나 수표로 찾아서 항상 법무부 장관실에 한 사람한테만 전해줍니다. 그게 틀린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최 의원님이 아시는 거는 뭐 1년에 한 100억 정도 전달되는 그 특활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특활비 말고 검찰총장 개인에게 주어진 특활비 중에 일부가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갔던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무슨 말씀하세요? 아유 제가 법무부에도 자료로 증명할 수 없는 출신입니다. 거는 예. 그렇게 토론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최 의원님 경험 못 하셨을 테니까 경험하면 그 부분은 다 저한테 합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마시고 아니죠. 항상 특활비는 그렇게 아주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전달되고 다만 그 전달된 특활비가 직원 경력금이 됐던 아니면 외부 행사가 됐던 외국 방문 시에 됐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신뢰가 있었죠. 근데 그게 깨지면 당연히 그건 처벌하고 문제 삼아야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의 논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요건 한마디 꼭 하고 예. 가야 됩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로 안 건너갔다고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언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증언은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무슨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박지원 전 비서실장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거 절대로 받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안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와 있고요. 이걸 뒤집으시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는 며칠 전에 유인태 전 정무수석께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절대로 국정원 특활비 이런 거 받지 마라. 그리고 수석들이 혹시 청와대 특활비를 쓰게 되면 그것조차 기록을 다 남겨라. 그래서 기록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증언이 나와 있다. 그런데 이런 증언이 나와 있는데 다른 증거나 증언 없이 특검하자 뭐 하자 이건 정말 저는
물타기를 해도 정도껏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하다 보니까 제가 배종찬 본부장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국정원에 상납이 없었다고요. 특활비가 그때, 없었다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에 파크뷰 분당 파크뷰 그 아파트 분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정치인이 그 아파트 노무현 분양대금으로 정부 때요? 노무현 정부요? 예. 예.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낸 수표 중에 일부가 국정원에서 발행된 수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000년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16대 총선 때 그 무렵에 약 51억 원의 국정원 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됐는데 그 수표의 사용처를 수사하려고 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3년도에 수사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전혀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요, 말뿐이고요. 실제로는 아니요, 지금 말을 그렇게 이런저런 이상하게 의혹이 하시면 있고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누가 썼습니까? 지금 그거 청와대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요. 착각하신 건데 그 의혹은요. 김대중 정부 때 누구애가 썼는데 그 수표가 국정원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 그거 착각하신 거고요. 자, 그것도 의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증거도 여기까지 없이 듣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까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김용남 지금 의원님 전이니까요. 잠시만요. 이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똑같은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로 그러니까 확인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번씩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노무현 정부 때 누가 자기 아파트를 사는데 국정원 특활비 수표를 썼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토론회에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럼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국정원장이 네. 그때 분당의 모 교회 교인들 그 탈레반들에게 납치됐을 때 그건 그때, 진짜 잘 쓰인 특활비죠. 그때 3천만 불을 찾아서 탈레반에게 넘어간 건 2천만 불이죠. 나머지 1천만 불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 말 자체도 3,000불이 넘어갔다 3천만 뭐 했다. 3천만 불을 찾았다. 이것도 썰이잖아요. 증거를 갖고 오시라고요. 지금 두 분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서로의 증거를 갖고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아니 서로의 현재 증거 아니고 증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렇게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됐습니다. 더 되죠. 이상 하지 아니 마시고요. 여기 이러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최재형 국정원의 특활비가 네. 간 최 전 거는 의원님. 국정원장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또 나온 건데 지금 저 말은 최 전 이 의원님. 자리에서 근거 없이 하는 말입니다. 근거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없잖아요.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서로 증거를 들으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아니죠. 않습니까? 저는 근거 됐죠.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앞서 저 아닙니다. 얘기했던 지금 부분이 앵커도 모르시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인지 누가 회계장부를 올렸다는 검찰에 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냈다는 겁니다라고 하지만 저희한테 지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이거는 상황 회계장부까지도 있지만 저에게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물타기를 해도 이 상황 정도껏 자체가 하셔야죠. 그러니까 두 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진행하는 이 내용 자체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너무 편파적이세요.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네. 짧게 드리면 이 편파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까지 최 의원님께 모든 답변 기회를 드렸고 답변 기회를 안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은 근데 그래서 저희 상 국정농단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이 상황에서 지금 5억은 국정원 특활비 5억이 진박 감별을 위해서 청와대가 그 여론조사하고 얘기는 앞서서 냈다는 나왔던 거. 얘기고요. 근데 왜 이게 그러니까 이 증거와 부분 얘기를 증언이 했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서 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더 이상은 안 듣겠다는 네,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안 듣는다는 말은 소용이 네.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양쪽 다음 다 주제로 증거가 없다는 넘어가겠습니다. 건 말이 안 되죠. 다음 주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한 공수처에 대한 공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련 발언을 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유연하게 사고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정치 보복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의 변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이제 공수처실 설치가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주장을 보였고 반면 보수 야당은
정치적 좀 악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합의점을 볼 수 있을지 배종찬 본부장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신뢰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국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으로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우리 국가의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가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검이다 또는 다른 형태의 수사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와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충분한 조직의 기능이 확보되는지 또는 인력이 확보되는지 그리고 다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번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에 대한 이 국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흔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정부를 또 편드는 또 대통령을 편드는 기관이 아니어야 되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야당에서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발목 잡기가 되어서는 안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긍정적인 만큼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재원 의원님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 논의가 나오게 된 게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 검찰에 대한 불신은 민주당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유한국당 쪽 불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특히 홍 대표님이 검찰이 충견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불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검찰 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들여다보다 보니 검찰이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래서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하나가 검찰이고 하나가 언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은 사실은 뭐 저는 무소불위든 어쨌든 충분히 언론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검찰에게 좀 집중된 권한을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권도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수사 지휘권도 검찰이 가지고 있다 보니 검경 수사권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건 시대적 흐름이라 이제 저는 뭐 공수처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제안 드리자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의 범위를요. 거기서 국회의원을 빼버리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가만히 들어보면 검찰과 공수처 동시에 풀어서 야당을 탄압한다 뭐 이런 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의 범위에 국회의원을 빼버리면 그러면 반발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은 현실 권력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대상으로 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쟁점이 공수처장을 누가 뽑냐 이거든요. 공수처장 그냥 과감하게 국회의장이 지명하면 안 됩니까? 여야가 의논해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하는 부분들이 다 사실 해소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에 공수처가 생겨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조금 분산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지금 법무부가 소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위 외부 개방직이라고 해서 많은 기존의 오랜 직업 공무원들이 맡고 있던 자리를 외부 개방직으로 열면서 그 자리를 다 민변 출신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법무실장도 그렇고 인권국장도 그렇고 출입국 본부장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렇게 외부 개방직으로 내놓기가 어렵죠. 사실은 검사 신분이 아닌 사람이 뭐 검찰총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서울중앙검사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지금 직업 공무원이 해왔던 자리를 외부 개방직으로 열면서 소위 지금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이 임명되듯이 공수처가
지금 정부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정말 정권의 친위대 노릇을 하는 확실한 수사기관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갖고 있고요. 지금 뭐 국회의장이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십니다만, 뭐 의장께서도 지금은 당적을 포기하셨지만 뭐 직전까지는 민주당에서 다선 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건 별로 해결책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공수처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은 홍콩에 있는 염정공서라는 그 기관입니다. 근데 염정공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이 이제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는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영국은 검찰 제도가 생긴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염정공서라는 기관을 하나 새로 만들면서 거기서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하나 공수처를 만들면 그야말로 옥상옥이고 너무 이 수사기관이 여러 군데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국가기관이 너무 낭비되고 중첩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공수처를 만들자는 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검찰 비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검찰 비리를 그런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겠냐,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별로 논란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걱정하신 부분, 예를 들면 그 공수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현 정부 성향의 뭐 지식인이나 뭐 누가 막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친위대 역할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우려를 불식시킬 자격 제한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일반인들 못 들어가요. 거기 규정에,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규정이 있고 또 공수처의 그 수사하는 분들은 자격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 일반인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사 출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저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국회의원들을 그 대상에서 빼자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권력, 특히 청와대의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 그리고 수석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혹은 다음 정부에도 2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면, 야당 의원들을 아예 빼버리면 우려가 적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길을 찾아보자, 이 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에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이 막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네. 당연히 법조인 자격이 그렇죠. 있는 사람이 공수처의 검사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민변도 법조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될 염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게 완전히 기우는 아닌 것이, 지금 공수처 법안에 보면 우선수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수사권은 경찰,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공수처에서 이거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을 뺏어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 이게 지금은 정권 초기라 지금 정권의 힘이 셉니다만, 뭐 역대 정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집권 4년차, 5년차 되면 집권당이나 집권층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경찰이 됐던 검찰이 됐던 그 집권층 내부의 어떤 독직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우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그 사건을 뺏어와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 특정 성향으로 구성된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론보다는 제가 아는 한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는 건 이게 야당 탄압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수거든요. 그럼 그걸 빼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통째로 빼자는 제안.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국정농단도 청와대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인척이잖아요, 그 다음이. 그래서
그렇게 타겟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그건 이제 그 비리 부분에 대해서 정권 후반기에 가서 비리가 터질 거다. 근데 그걸 봐주지 않겠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다른 좀 방지책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그 검찰에 집중된 권한은 조금 분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 이제 세월호 6월 은폐 논란이 되겠죠.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현안보고에서는 세월호 6월 은폐 사건을 두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근데 그 지시가 만 하루가 걸려서야 진행이 됐어요. 예,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조직적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 5명이나 가 있는데 이렇게 청와대하고 해수부하고 서로 연락 체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럼 뭐 별 따로따로 노는 겁니까? 장관이 조직적인 왕따를 당했다. 실무자 책임으로 몰아세운 꼬리 자르기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배종찬 본부장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 확보일 겁니다.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사안이라도 그것을 소통하고 또 이것을 공개했다면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수용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여론은 설득을 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가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우리 사회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가족뿐만 아니라 관련된 또 지켜보는 국민들의 여론까지도 일파만파 또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무원의 입장도 보면 오히려 장례식을 연기하게 됨으로써 유족들에게 더 이상의 어떤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런 선의로도 여겨질 수 있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 이슈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그 선의가 작동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악의를 가지고서 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지탄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주는 교훈은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장관 또는 기관의 장과 이 조직 구성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간의 소통이 앞으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공무원 개혁에서 소통이 1순위가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공무원 조직의 또 개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모시고 우리가 민감한 현안들 나누면서 국정원을 이야기할 때 이 국정원 조직의 그 말단 즉 개인이 그런 것을 수용했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솔직히. 하지만 그 조직 내에 적폐가 작동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의 6월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여론이 김영춘 장관이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이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흐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이 요구가 국민 전반이 공감하는 여론으로까지 커질 거라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높지 않을 때 또 임기 후반으로 흘러갈 때 얼마만큼 이 공무원, 부처 내의 조직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지지부진하게 그 공무원 조직 내에 오랫동안의 이 개혁의 불통적인 모습을 유지하느냐 지금의 저는 이 모습,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최 전 의원의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너무 짧게 끝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글쎄, 저는 근데 네. 이번 문제를 그 해수부 공무원들과 김영춘 장관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 아니면 장관이 무슨 조직적으로 왕따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과도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해봤습니다만
실세 장관이잖아요. 김영춘 장관은 그야말로 실세 장관은 어떻게 그 왕따를 시킵니까? 그 부처의 공무원들이 그건 전혀 사실관계하고는 틀리고요. 이 김영춘 장관의 어떤 관리 책임 내지 지휘 책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7일 날 6월이 발견되죠. 그리고 김영춘 장관에게 20일 날 보고가 됩니다. 물론 김영춘 장관이 유족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만 장관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고 않고 있다가 다른 경로로 그러니까 해수부의 공식적인 발표나 무슨 뭐 인정하고 상관없이 다른 경로로 22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는 장관을 조직적으로 왕따시킨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김영춘 장관의 어떤 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시간이 있어서 30초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월호 6월 은폐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무리 뭐 그 유가족들이 이것 조금 조심스럽게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아무래도 우리 당이니까 김영춘 장관이 빨리 조직 내부를 좀 잘 통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좀 뜨거운 정치 의식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